안녕하세요. 이지양 약사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갈갈하네요. 날이 더워서 이제 약국에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켜고 일을 했더니 상담이 많잖아요. 약국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좀 했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좀 이러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갑상선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갑상선 환자가요, 정말 많아요. 이 갑상선 고지혈, 생리불순, 우울증 다 연계된 질환들인데 많은 분들이 갑상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갑상선만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다가 질병이 더 커지는 걸 많이 봐서 오늘은 갑상선을 좀 통으로 이해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갑상선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갑상선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일단 갑상선의 위치를 좀 알아볼까요? 갑상선은요, 여기에 있어요. 나비 모양으로 돼 있죠. 자, 근데 그 갑상선이 목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요, 이렇게 좀 굽어 있잖아요. 맨날 컴퓨터 보고 거북목이라고 하죠. 등도 굽어 있고 목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나비 모양의 갑상선이 눌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갑상선으로 가는 혈액이나 림프순환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거북목이 많아지고 등이 굽으면 굽을수록 갑상선 질환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검진이 아주 우리나라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갑상선이 어디 있는지, 또 갑상선에 혹이 있는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건강검진을 초기에 자주 하다 보니까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에 부족한 것들을 빨리 발견하게 된 것도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갑상선은요, 그 뇌하수체에서 신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뇌하수체를요, 우리나라 국회라고 해야 될까, 군대의 사령부라고 해야 될까, 뭔가 그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공부하고 막 관계하고 뭐 이런 정보를 뇌가 싹 받아서 이 뇌하수체에서 온 몸에게 지령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갑상선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갑상선도 얘기하고 전립선도 얘기하고 부신도 얘기하고 계속 호르몬 얘기를 할 텐데요. 이 호르몬들은 이 그림 있죠? 시상하부, 뇌하수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 호르몬들이 마치 오케스트라 하모니처럼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호르몬의 소리가 너무 크면 갑상선 호르몬이 찌그러들고 이런 식으로 있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너무 소리가 크면 성장 호르몬이 묻혀버려요. 이런 식으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호르몬이나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하고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이 크면 이것이 작아지고 이것이 작아지고 이것이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호르몬들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아, 내 몸에서 갑상선이 왜 항진이 되었지? 아, 내 몸에서 갑상선이 왜 저하가 되었지? 여기 왜 혹이 생겼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뇌하수체의 전엽에서는요,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유죽분비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요.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 자궁 수축 호르몬이 나옵니다. 잘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죠. 생존과 번식과 청소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해요. 성호르몬이 있어야 우리가 자손을 번성할 수 있고요. 성장 호르몬이 있어야 클 수 있잖아요. 자, 유죽분비 호르몬이 나와야 젖을 물릴 수가 있고요. 또 부신피질 호르몬이 나와야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결정해서 빨리 행동할 수 있잖아요.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연탄구멍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열 조절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죠. 밀접하게
서로 연계해서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궁수축 호르몬. 자궁수축 호르몬은 옥시토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옥시토신은 아이하고 엄마하고 유대관계에서도 나오고 또 사랑할 때도 나와요. 그리고 항인용 호르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인용 호르몬은 소변이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또 남성의 성기능하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호르몬들이 우리들에게 신호를 주고요. 우리들이 생존을 할 것인지 생식을 할 것인지 성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에서. 자, 이 그림을 잘 보셔야 앞으로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쭉쭉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갑상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 조절이죠. 열. 이 인간이요, 이 체온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얼어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그 보일러도 있고 지구 자체가 뜨거워졌잖아요. 그 초가집이 없잖아요. 다 아파트에서 살고 따뜻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너무 추웠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열을 조절하는 건 생명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야, 너무 방이 뜨거우니까 가서 연탄불 좀 줄여라 이렇게 했고, 방이 너무 차가우면 연탄불 좀 확 열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갑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열을 끌 것인가 키울 것인가 잠글 것인가. 그리고요, 이 갑상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임산부겠죠. 그 에디슨 기억나세요? 에디슨이 되게 전기를 만든 에디슨이 되게 엉뚱했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닭이 알을 품고 병아리가 되는 걸 보고 에디슨도 알을 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임신을 한다는 거는 닭이 알을 품듯이 아이를 뱃속에 품는 건데, 닭이 알을 품을 때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산부도 아이를 품는다는 건 아이를 따뜻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아이를 따뜻하게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임산부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도 없고요. 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이의 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뇌발달이 안 돼서 굉장히 아이한테 안 좋기 때문에 임산부한테는 갑상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을 임신 전에 미리미리 잘 관리를 하고 임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콜레스테롤 편에서 콜레스테롤하고 갑상선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 갑상선이요, LDL 있죠. 이 LDL이 뭐예요?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조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자동차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조직으로 이동하는 이 자동차를 다시 수거하는 역할을 갑상선이 하고요. 이 갑상선이 가서 조직 속에 이렇게 연락을 해줘야 세포가 비로소 LDL을 받아들여서 콜레스테롤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세포로 앞으로 갔어도 세포가 문을 잘 안 열어주고요.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다 쓰더라도 이 다 쓴 콜레스테롤 자동차를 간으로 가져와서 수거하는 역할을 잘 못해요. 이 갑상선이 LDL을 보내기도 하고 다시 수거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신호 전달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갑상선 기능이 이렇게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서 고지혈을 조절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갑상선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게 콜레스테롤 관리에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갑상선하고 콜레스테롤이 관계가 있구나, 이것만 아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갑상선은 혈압에 영향을 미쳐요. 제가 혈압편에서 맥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1편으로 다시 가셔서 콕콕 보고 오세요. 그래서 맥압이 뭐예요? 수축기 혈압하고 이완기 혈압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축기 혈압은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높다. 물론 젊은 사람도 높긴 하고요. 여기서 기준은 50살 정도로 할게요. 젊은 사람 기준으로는 50도 많은 나이겠지만 이 의학적 기준에서는 50 이전까지는 젊은 사람, 50 이후부터는 좀 장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50 이전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완기 혈압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어떤 건지 아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수축기 혈압하고 이완기 혈압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완기 혈압이 너무 낮으면 관상동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심장에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완기 혈압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완기 혈압이 너무 높아도 안 되는데, 이 갑상선은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이 이완기 혈압이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갑상선 기능이 약하면 말초 쪽으로 혈액이 잘 못 가겠죠. 말초 쪽으로 혈액이 잘 못 가고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서 이완기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혈류장애 때문에 그래서 그 이완기 혈압이 높은 분들은 갑상선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갑상선은 크게 우리 몸의 열을 조절하고 또 임산부에게 아이를 키울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현대인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고 혈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크게 이 4가지 알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좀 재밌고도 어려운 그림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자, 갑상선 호르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아셔야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결절, 갑상선 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일단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요오드가 필요한 건 다 아시죠? 자, 요오드를요, 혈액 속에 우리가 음식으로 먹은 미역국을 먹든지 다시마를 먹든지 해서 요오드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요오드가 흡수되어서 혈액을 타고 온몸을 흐릅니다. 이 요오드를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게요, 이 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요오드, 여러분 약국에 가서 소독약 사보셨죠? 포비돈이라는 거 사보셨죠? 지금도 저희 약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포비돈이 요오드예요. 요오드는 산화작용이 커서, 산화된다는 거는 살균작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오드가 소독약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 요오드를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요오드를 혈액 속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건 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오드를 그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그 조직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거 조금 어렵겠지만 보세요. 나트륨, 칼륨 펌프 사이에 ATP라는 그 모양 보이시죠? 이 ATP가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즉, 요오드를 몸 안으로, 혈액에서 갑상선 안으로 이렇게 빨아들일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나트륨이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체액 관리의 중요성 그 영상 보셨죠? 너무 저염식하지 마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나치게 저염식을 해서 혈액 속에 소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오드를 갑상선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없으면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려면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체력이 있어야 갑상선 호르몬을 만든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ATP고 ATP가 곧 체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면 갑상선 호르몬 기능 저하증에 많이 걸려요. 과로하신 분들이 에너지가 없어서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드시고, 너무 저염식을 하는 분들이 소금이 없어서 요오드를 갑상선 안으로 못 끌어들인다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오드를 갑상선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여러분들 그 용접하는 거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면 불꽃이 막 튀잖아요. 이 갑상선 호르몬은요, 그 단백질에다 요오드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용접할 때 막 불꽃 튀듯이 이 글로불린, 티로글로불린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단백질에다가 요오드를 붙이는 게 마치 용접하는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접할 때 가까이 가면 안 되죠. 용접하고 그 불꽃이 눈에라도 들어가면은 큰일 나니까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오드하고 갑상선 단백질을 붙여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 불꽃이 막 튀깁니다. 예, 이때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갑상선 안에서 많이 만들어져서 막 이렇게 용접을 해요. 그때 필요한 효소가 TPO라는 효소예요. 이 TPO라는 효소에 과산화수소가 쓰여져요. 이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과산화수소 소독약이잖아요. 여러분 약국에서 사시잖아요. 요오드도 소독약이고 과산화수소도 소독약인데, 우리 몸에서 요오드도 있고 과산화수소도 만들어진다는 게 저는 공부하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자, 그런데 용접을 하고 나서 깨끗이 청소를 해야지,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저분하고 그 오염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갑상선 안에서 요오드하고 글로불린을 붙여서 호르몬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과산화수소가 활성산소거든요. 이것들을 없애줘야 돼요. 이것들을 없애줘야 되는데, 이걸 없애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항산화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항산화 요소가 갑상선 안에 많아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나쁜 거 먹고 과로하고 막 이러면 항산화 요소가 몸에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튀긴 음식 먹고 뭐 나쁜 거 먹고 막 이러면 그거 없애느라고 항산화 요소가 다 쓰여지니까 갑상선 안에서 이 과산화수소를 없애는 그 항산화 요소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럴 뿐더러 혹시나 해서 우리 몸에서는 간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요소를 만들어서 갑상선에 보내주는데, 간 역시도 그 역할을 못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상선에 활성산소가 가득하겠죠? 그래서 갑상선이 점점 병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게 갑상선 결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왜 나이를 먹었더니 갑상선에 이렇게 혹이 생기지? 이랬을 때 뭐 나이 먹으면 당연히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 몸에 내가 없앨 수 있는 활성산소보다 더 많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활성산소를 안 생기게 하든지, 즉 과로를 안 하든지 나쁜 음식을 줄이든지, 아니면 활성산소를 빨리 없앨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먹든지 쉬든지, 이 둘 중에 그 균형이 맞아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젊어서야 자고 나면 괜찮고 자고 나면 괜찮죠. 왜? 간에서 효소를 많이 만들어주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건 효소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갑상선이요, 요오드하고 갑상선 단백질을 붙여서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을 만들어서요 다시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끌어들여서 만들고 싹 처리해서 다시 내보내고, 이제 이런 분들은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저하도 생기고 항진도 생기고 결절도 생기고 나중에는 암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다면 검색창에 이런 걸 쳐서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갑상선과 TPO 효소, 갑상선과 가산화수소, 갑상선과 항산화 효소. 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왜 갑상선에 결절이 생겼는지, 갑상선에 왜 이다지도 염증이 중요한지, 또 갑상선 암이 왜 점점 많아지는지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실 겁니다. 자, 이 갑상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셨죠? 자, 그런데요, 이 갑상선은요,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갑상선이 너무 호르몬이 많아도 문제고 너무 호르몬이 적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요, 갑상선 호르몬을 예비선수, 대표선수, 탈락선수 이렇게 세 선수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신기하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아무튼 몸을 공부하면서 되게 겸손해지고 감동스럽습니다. 자, 갑상선 호르몬은요, T4가 있고요, T3가 있고요, 리버스 T3가 있어요. T4는 뭐냐면 예비선수예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4개 있다, 요오드가 3개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T4, T3가. T4는 예비선수예요. 실제로 세포에 가서 일을 하는 선수가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몸에서 필요할 때 대표 선수로 옷을 갈아입고 세포에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는 T4가 훨씬 많아요. T3는 꼭 필요할 때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몸의 상태를 봐가지고 지금 갑상선이 이렇게 세포를 자극해서는 안 되겠네 하면은 우리 몸에서 리버스 T3, 그 실컷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줬어도 리버스 탈락시켜버려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갑상선에서 T4, T3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내보냈을 때 이 T4로 존재할 건지 T3로 존재할 건지를 결정하는 기관은요, 간이에요. 간에서 T4를 T3로 80% 정도 전환을 하고요. 또 장에서도 20% 정도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갑상선에서 아무리 열심히 호르몬을 만들어서 몸에 쫙 쏴버려도 간에서 대표 선수로 옷을 갈아입혀주지 않으면 T4는 예비 선수로만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또 장에서도 안 만들어주면 T4가 예비 선수로밖에 못 돌아다니거든요. 진짜 우리 세포가 필요한 건 T3예요, T3. 그리고 간에서 탈락시켜버리면 갑상선에서 만든 호르몬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에 간 건강하고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콜레스테롤 말씀드릴 때 장간 순환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장하고 간이 순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간 순환이 잘 될 때 갑상선도 이렇게 T3로 갑상선이 태어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갑상선이 만든 호르몬이 세포 속에 잘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갑상선만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간하고 장의 건강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이 건강해야 간에서 항산화효소를 만들어서 갑상선에 보내야 갑상선에 활성산소가 없어져서 갑상선에 결절 같은 게 안 생기는 거겠죠. 자, 우리 몸에서요, 리버스 T3, 이 갑상선에서 만든 호르몬을 탈락시키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포가 갑상선 호르몬이 가서 자극을 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세포가 너무 지쳐있고 세포조차도 활성산소가 가득 쌓여있고 우리 몸에 염증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갑상선이 가서 세포를 오히려 힘들게 하니까 간에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갑상선 그냥 탈락시켜야겠다. 자, 그렇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갑상선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간에서 리버스 T3가 많이 만들어지면 검사 결과는 좋은데 갑상선 기능 저하 비슷한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갑상선에서는 T4, T3 만들어서 간으로 보냈는데 간에서 판단해서 탈락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갑상선 문제는 없는데 너무 추워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부어요. 너무 살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간이 너무 지쳐 있는지, 간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몸은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자,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이동을 하거든요.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줬어도 온몸으로 갈 때 이동을 해요. 콜레스테롤이 세포로 갈 때 LDL이라는 자동차, 또 세포에서 간으로 올 때 HDL이라는 자동차를 탄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도로고요. 이 도로에는 굉장히 많은 자동차들이 있어요. 뭘 실어 나르죠? 이 자동차들은 대개 다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하고 김치만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단백질이 든 음식을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상선에도요, 갑상선 호르몬을 이동시키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게 바로 TBG라는 자동차예요. 티록신 바인딩 글로불린이라는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간에 갑상선 호르몬을 데려다 줘야만이 비로소 갑상선 호르몬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임신을 했을 때요, 갑상선이 이렇게 좀 저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위해서 우리 몸이 갑상선을 좀 저축을 하려고 해요. 아이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TBG라는 이 갑상선 호르몬 운반 자동차가 좀 많이 만들어져요.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선 호르몬 운반하는 자동차가 많네. 그러면 굳이 갑상선 자극할 필요가 없네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갑상선 수치가 변한다는 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갑상선에 있어서 중요한 건 T3입니다. 이 T3가 진짜 우리 세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이고요. T4는 T4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예비선수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이걸 아셔야 내가 먹는 약이 T4인지 T3인지 알아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근데 갑상선 얘기도 들어보셨지만 부갑상선 얘기도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부갑상선은 부신, 신장 위에 붙었다 해서 부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에 붙었다 해서 부갑상선이라고 해요. 근데 부갑상선은 우리 몸의 칼슘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칼슘이 너무 많으면 칼슘을 좀 저축을 하고요. 칼슘이 너무 없으면 칼슘을 좀 빼와요. 어디에서? 뼈에서요. 그래서 부갑상선이 없으시면 칼슘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갑상선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부갑상선을 떼신 분도 있고 안 떼신 분도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병원에서는 말을 했을 텐데 이제 환자분들은 인지가 잘 안 되니까 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 수술을 하셨다면 나에게 부갑상선이 살아있는지 다 뗐는지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수술한 지가 오래되시면 잘 모르시고요. 근데 이 부갑상선이 없으시면 칼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칼슘을 따로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칼슘 복용을 게을리하면은요, 저칼슘 혈증이 일어나서 온몸이 마비가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괴로워하시는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갑상선 기능 항진도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도 있죠. 대부분은 갑상선 기능 저하로 고생을 하는데요. 둘 다 사실은 자가면역 질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가면역 질환이 뭐예요?
우리의 면역세포, 나를 지켜주는, 내 몸에는 나를 지켜주는 군인들도 있고 경찰도 있거든요. 그걸 면역세포라고 하는데 이 면역세포들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나를 공격을 하는 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경찰이나 군인들이 왜 나를 공격할까요? 무조건 공격할까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염증 물질을 많이 몸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무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으면 나만 항진돼 있을까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도 같이 항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교감신경 항진은 세포 입장에서 항진이지 나라는 자아의 항진보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마음이 편하네요. 자,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하시더라도 체액이 부족해도 잠을 못 자도 나쁜 음식을 먹어도 세포 입장에서는 교감신경 항진이거든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우리의 면역세포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교감신경 항진 자체를 전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군인이나 경찰들이 하는 일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일도 하지만 내 몸속에 필요 없어진 낡은 세포를 없애는 일도 하고 찌꺼기를 없애는 일도 하거든요. 근데 몸속에 찌꺼기가 쌓이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으면 면역세포들이 그거를 처리하려고 일을 하다가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인데 갑상선 기능 항진은 이 우리의 면역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항진이 되기도 하고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저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은 우리 뇌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라 하고 보내는 호르몬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TSH라는 호르몬인데 TSH가 나와서 우리 갑상선에 신호를 주거든요. 갑상선 호르몬 만들어, 부족해, 만들어 이러는데 여기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진이 되겠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는 이 TPO, 아까 말한 갑상선 호르몬을 용접하는 데 있죠. 거기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죠.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나 둘 다 자가면역 질환인 거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몸에 염증을 없애고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체액을 채우고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그러나 나타나는 증상은 전혀 반대예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자칫 교감신경 항진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교감신경은 항진이 되면은 부교감신경은 가라앉거든요.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구분하지 않고 다 올려버려요. 우리 몸에 그냥 열을 다 올려버리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이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볼까요? 증상을. 식욕이 왕성해지죠. 계속 열이 세니까 계속 에너지가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체중은 오히려 감소하죠. 그리고 계속 열이 오르니까 성격이 급해지고 막 화가 계속 나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열이 계속 올라오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겠죠? 에너지도 열로 태워버리겠죠? 그러니까 피곤해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는 조차도 열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열을 빼기 위해서 땀이 나겠죠. 땀은 왜 난다고 그랬어요? 열을 빼기 위해서. 왜?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36.5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몸이 익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살려고 땀이 비 오듯이 나요. 그리고 갑상선 암병증이라고 눈이 점점 튀어나오는 그런 외모가 변하게 돼요. 이게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의 대표적 특징이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는 역으로 열이 없으니까 의욕이 없어요. 자, 의욕이 없는 거는 의욕 중에서 제일 의욕이 없는 게 식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상해요. 식욕이 없는데도 살이 쪄요. 그리고 피곤하지. 역시 피곤해요. 그죠?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왜 살이 찌겠어요? 대사가 안 되니까.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이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못 만들어지니까 다 찌꺼기로 되는 거예요. 피부도 건조하겠죠. 소화도 안 돼요. 특히 대장 운동이 안 되니까 변비도 많이 와요. 이런 식으로 갑상선 기능이 요 목에 있는 이 조그만 이 나비 같은 이 조그만 기관이 우리에게 신호를 안 보내주면 우리 삶의 질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는 약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제 강의 잘 들으셨으면 T4, T3 다 이해되셨죠? 지금 갑상선 기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본인이 드시는 약이 어떤 약이냐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T4인지 T3인지 또 T4하고 T3가 섞여 있는 건지.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T4를 아무리 드셔도 간에서 이걸 T3로 못 만들어주면 T4를 드셔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쵸? T3 제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효과는 좋은데 너무 과도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세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가서 계속 T3로 자극을 해버리면 세포가 오히려 더 지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T3를 먹는지 T4를 먹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도 있겠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은 옛날에는 안티로이드를 많이 썼는데요. 이 안티로이드가 부작용이 많이 보고되어 있어서 요즘은 방광기도 길고 해서 이 메티마졸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것들도 드시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 약을 드시면서 간 수치 체크를 해야 돼요. 혹시 간에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시청자분들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를 아셔야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갑상선이 이렇게 온 전신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갑상선 문제인데 심장병으로 착각을 하기도 하고 갑상선 문제인데 고지혈 문제로 갑상선 문제인데 혈압, 부종, 골다공증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갑상선만 제대로 잡아주면 이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갑상선에 대한 공부가 덜 돼 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심장은 심장대로, 고지혈은 고지혈대로 약이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갑상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서 이 질병들을 통으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갑상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솔루션. 자, 갑상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로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돼요. 갑상선만 보지 말고 장도 보고 간도 보고 스트레스도 보아야 된다는 거. 생활 습관, 내가 먹는 음식 다 보셔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갑상선 문제로 이렇게 약을 먹고 있는데 미역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땡땡땡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요오드를 충분히 드셔주셔야 약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 요오드가 많이 든 몸에 좋은 해조류를 억제할 필요가 없고 마음껏 드시고요. 그리고 요오드는요 할로겐족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주기율표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거기에 할로겐족이라고 요오드, 브롬, 불소, 또 염소 이런 아이들이 친구들인데요.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소나 염소나 브롬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요오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이 들어있는 식습관에서 좀 벗어나셔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성 호르몬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금속이라든가, 이 환경 오염, 또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접촉이 되는 합성 그 화장품이라든가, 합성 약품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도 들어오고 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주거 지역 환경 같은 데서 또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염증 관리예요.
갑상선은 염증에 매우 취약해요. 왜냐?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몸속에 염증이 없어야 돼요. 염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갑상선 관리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염증이 어디서 와요? 우리가 먹는 거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커피, 술, 담배 이런 거 뭐 제가 1편 혈압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체액 관리. 체액 관리. 아까 말씀드렸죠? 나트륨.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시면 요오두가 갑상선 호르몬 잘 안 만들어져요. 체액 관리, 스트레스 관리, 염증 관리. 뭐 그러고 보니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관리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몸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갑상선 관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본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갑상선하고 연계된 그 부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